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세 시대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중세 천여년간을 말하는데요. 그 중세 시대 때에는 아무래도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교황권의 그 신장을 상당한 그 중세 교회의 그 하나의 동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도 중세교회 그 교황들의 그 신장기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절정기가 있었던 거죠. 그 절정기 때의 그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지경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대개 그 시기를 언제부터 우리가 말하게 되냐면 보통 한 11세기 초 그때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거의 백성들의 그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교황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자신의 이 교황 이름을 그레고리 7세라고 이제 명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약 14세기 초 정도까지 이때를 교황권의 절정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한 13세기 정도가 최고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고리 7세 교황,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이제 절정기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그레고리 7세가 매우 절정기의 교황을 말해줬다고 하는 데는 그가 선포하고 그가 이룬 그 업적들 가운데 교황권의 강력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베드로의 후계자이기도 한 교황은 그 제국 내의 모든 토지와 소유를 장악할 수도 있고 또 하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위엄을 이렇게 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그 또 일반 그 사제들의 사생활이라든지 그 도덕 생활 이런 것들이 당시에 상당히 문란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도덕적인 불감성과 그 도덕적인 타락은 결국엔 성직자들에 대한 그 권위를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은 어떻게 하면 이 사제들에게 좀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제들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주 대단한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부터는 모든 성직자들은 독신 생활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조문을 실시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 독신이어야 했느냐고요? 그가 생각하기에 독신을 실시해야 사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욕심이나 세속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제거시킬 수 있어서 마침내는 궁극적으로 성직자들의 권위가 신장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태 어떤 그 교황도 감행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못한다. 그때 이후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사제들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독신 생활을 해야 도덕적으로 깨끗할까요? 그런 그 함수 관계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중세 시대 때에는 그들의 그 신념과 의식 속에 이런 그 어떤 금욕주의적인 그리고 이원론적인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속적인 것도 그리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해야 뭔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순결해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원론적 또는 금욕주의적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영향도 상당히 이런 그 독신 생활, 독신 제도를
설정하는데 아마 크게 조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 그 굉장히 부패한 사제들의 그 계층에서는 일반 그 부유층들의 권력자들이나 또는 지주들하고 서로 연락해가면서 결국에는 그 일반인들이 성직자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게 하는 데에 이 사제들이 돈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말하자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그 뭐 박사학위를 가짜로 사고 파는 것을 갖다 디그리 밀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성직자라고 하는 그 사제 계층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수련과 그리고 훈련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그냥 돈을 주고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돈 많았던 그 부자가 그 세속적으로는 이미 성공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그 최고의 권력을,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직자 계층이 이제 가장 높은 그런 그 권위의 그 레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이런 매우 잘못된 이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 그레고리 7세 교황은 이 성직 매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뿌리 깊은 관행을 뽑아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직 매매를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가 막강한 교황의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는 그 강력한 그 교황권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 땅의 어떠한 왕들도, 일반 왕들도 교황 앞에서는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알력 다툼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교황이 더 세냐, 아니면 일반 그 지역의 왕들이 더 세냐, 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실력 다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중세의 절정기 내내 흘러갔던 것이 뭐냐면 교황 대 지역의 왕들 또는 지역의 황제들과의 권력 다툼, 또 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왕과 그리고 교황 사이에 그 권력이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세속적인 왕이냐 아니면 영적인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평신도 서임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그 보통 그 사제들이 이제 감독이 되거나 사제들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제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그 봉건 영주들이라든지 지역의 권력자들이 그것을 임명하는 권한은, 그 의식을 집전하는 그런 권한을 갖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일반 지역의 영주들이나 이런 그 일반 왕들이 그런 일에 관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제들 또 감독들 선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교황의 권력이 점점 더 강해지다 보니 교황은 야, 이거 찾아와야 되겠다. 어떻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람들의 그 사제직이 되어지는, 감독이 되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고유의 영적인 권한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일반 그 평신도죠. 그럼 말하자면 이제 교황이 볼 때는 지역의 영주들이나 뭐 권력자들이 다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런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이런 서임권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온 유럽이 들끓게 되죠. 여태까지 했던 전통에 이제 부닥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세속적 권력자들도 여태까지 하던 관행을 교황이 이제 못하게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들 그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기회만 되면은 그 교황의 그런 그 선언에 대해서 반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뜨거운 서로의 그 실력 다툼에 이러한 그 열기가 점점점 더 뜨거워져 가는 당시 중세 절정기 때의 유럽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한편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교황권과 그 독일의 황제였던 독일의 황제 사이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당시 그 그레고리우스가 말이죠. 이런 그 선언을 했을 때에 독일의 왕이었던 독일의 황제였던 그 헨리는 그 교황의 말을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었겠죠. 성직매매, 이건 상당히 달콤하고 상당히 뭐랄까요, 그 수입이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황이 금지한다고 해서 독일 자신의 그 영토 내에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독일 왕, 그의 이름 이제 헨리 4세였는데요. 그래서 헨리 4세는 그레고리 7세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헨리는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집결해서 교황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자라고 그렇게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은 교황 나름대로 헨리 4세를 의식하면서 헨리를 교회에서 아예 파문시키자.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도 아예 내려앉히자.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둘 사이에 이런 그 칼부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과연 그 정세는 또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기울어져 가게 되었을까요? 당시 그 독일 황제였던 그 헨리 8세는 독일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상당히 약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4세에 대한 반대 세력들도 많이 있었고요. 일반 대중들도 헨리 4세에 대하여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었던 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황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세력은 그 헨리 4세를 돕지 않고 오히려 교황을 오히려 높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헨리 4세는 자기가 전세가 자기에게 기울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 헨리 4세 측근에 있던 그 배후의 측근 세력들은 헨리 4세에게 종용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교황에게 용서받기를 사면을 구하는 게 좋겠다. 안 그랬다면 우리가 남아나는 게 없겠다. 왕뿐 아니라 우리도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헨리 4세를 자꾸 촉구했던 거죠. 그래서 헨리 4세가 마침내 치욕스러웠지만 이 교황 앞에 좀 사면을 받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교황이 그 카노사라고 하는 그 성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때가 아마도 상당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헨리 4세 교황은 그 교황의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 카노사 성 바깥에서 며칠 동안을 맨발로 참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교황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구했던 것이고, 마침내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성문이 열리면서 교황이 나와서 결국에는 그 헨리 4세는 교황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의 발에 입맞추면서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교황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서 있었던 헨리 4세 국왕의
그런 치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을 이제 구한 그 헨리 4세, 그때부터 계속 교황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헨리 4세는 이제 기회를 봐서 자신을 반대하던 세력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이 헨리 4세 그냥 두었더니 안 되겠구나,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되겠다 하고서 교황이 다시 달라들었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그 독일 내에서의 모든 민중들이나 그 세력들이 그 헨리 4세를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상당히 틀려진 거죠. 헨리 4세는 아주 보란 듯이 교황의 군대들을 물리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제 헨리 4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고, 마침내 외롭게 쫓겨다니다가 그 교황은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헨리 4세가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수치를 겪곤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교황의 그 복수를 하는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는 정말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의 세기였던 거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그 웜스라고 하는 곳에서 1122년에 서로 교황권과 그 황제권 간에 서로 좀 조율도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감독이 임명될 때에는 일단 그 지역의 권력자가, 세속적 권력자가 감독에게 지팡이를 준다. 그 지팡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의 그 세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재산 또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또 그 감독에게 뭘 주냐면 반지를 준다. 그 반지는 뭐냐면 하나의 그 영적인 그 약속, 영적인 권한으로서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한은 권력자가 감독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권한은 교황이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임직식을 또 할 때 누가 먼저 앞서갈 것이냐, 교황이 앞서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그 황제가 앞서갈 것이냐, 뭐 이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황제가 먼저 앞을 서서가고, 또 교황의 세력이 또 강한 지역에서는 교황이 앞서가고, 이런 식으로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황의 세력이 가장 강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인노센트 3세라고 하는 교황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교황의 자리에 앉았었던 때는 1198년부터 1216년, 그러니까는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3세기가 가장 그 절정기였다고. 이때 교황의 권위가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인노센트 3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교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왕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도 다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노센트 3세 때에 그 종교 재판이 아주 성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제도 이런 것도 그 당시부터, 전에도 이제 참회 제도들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성례전으로서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것은 인노센트 3세 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당시 때에 그 교황권이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의 그 유럽 내의 그 사회상은 어땠을까요? 사실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명목상의 황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실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에서는 서로들 이제 각 지역별로 지역적 방위 체제들이 이미 갖춰져 가고 있었죠. 그게 이제 봉건제도이죠. 이 봉건제도를 통해서 영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가기 때문에 그 명목상의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크게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교황이, 교회 교황이 오히려 그 영주들과 영주들 사이를 묶어주는, 그래서 하나의 리그를 형성시켜주는 하나의 실권자처럼 보여지던 때가 바로 그 절정기 때였고,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뭐랄까요? 이제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들 각 지역마다의 방위도 하고, 그리고 지역마다의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황이 없어도, 또 황제가 없어도 우리끼리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봉건 영주들 사이에서 서로들 이해관계가 서로 맞고, 또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러한 영주들끼리 서로 담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봉건 제도보다는 훨씬 더 좀 커진 그런 하나의 지역적인 하나의 커다란 리그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국가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봉건 체제 내에서 이제는 좀 농사를 중심으로 하던 그러한 체제로부터 이제는 유럽이 상당히 이제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뭐냐면 도시들이 발달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무역, 여러 지역 간의 무역이 신장되고, 또 이제는 물물 교환보다는 어떤 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공업 같은 그 공업 기술들이 점점 탄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인 분명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있었던 그 농사 중심의 그러한 사회 제도는 이 변화된 세계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회 체제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데, 이것이 12세기와 13세기 때의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그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도 속에는 영주가 하나의 실권자였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국민국가 속에서는 하나의 군주로서, 군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그 국민국가 군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봉건제도가 진화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일에 있어서 좀 선두를 달리는 그러한 지역은 프랑스와 또 잉글랜드 지역,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국가는 옛날 봉건제도하고는 전혀 틀리게 뚜렷하게 지리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국가 내에서는 그 국가 국민들을 다스리는 질서와 법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그 지리적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국민국가 제도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의 지도를 보면 매우 복잡하게 국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지역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국민국가의 경계선들이 오늘날의 국가 그 경계선들을, 유럽의 국가 경계선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것이 이제 그 절정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정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또 쇠퇴기가 있다고 하는 말을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3세기 초 정도까지가 절정기였고, 이제는 교황권이 그렇게 왕중왕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황권이 왜 쇠퇴하게 됐을까요? 그 내부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황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교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 쟁취욕, 이런 것들이 빚어낸 반대 세력들의 성장,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국민국가 말씀드렸죠. 여러 지역에서 이제는 국민국가의 그 민족주의 사상들이 한결같이 이 제국주의적인 이 로마 교황권을 반대하면서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제 십자군 전쟁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로운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큰 힘을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떤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황권에 대한 실망감, 그 불신, 이런 것들을 계속 재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쇠퇴의 어떤 그 선을 긋게 되었던 그 교황은 보니파시우스 8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니파시우스 8세는 그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 4세하고 서로 격투하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서로들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랑스 왕은 이제 더 이상 교황에게 그 세금 바치는 일들을 자기 지역 내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왕을 손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세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고 결국 보니파시우스가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사실 보니파시우스 교황은 이전의 교황들처럼 막강한 교황력을 가지고 왕중 왕의 실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국민 국가들의 강력한 그 응집력이 교황의 제국주의적 이런 세력을 막아내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됐다는 거죠. 이 보니파시우스는 그래도 자기가 여전히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의 검은 강철로 만든 거지만 교황의 것은 입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했던 그 프랑스 필립 왕의 한 대신의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 보니파시우스는 거기에 반대하면서 우남 상탐이라고 하는 우난 상탐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어떤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 조서는 뭐냐면은, 뭐라고 그 조서에서 말하냐면,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이 보니파시우스 교황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서를 발표했지만 프랑스 국왕은 거기에 맞서서 대항을 했고, 결국엔 교황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교황은 쫓겨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교황권이 이제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런 하나의 그 표시로서 보니파시우스의 그 패배를 들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교황권의 절정기를 보면서 교황권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성장해 가던 그 시대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왕중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구에게나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제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이 교황권은 교황의 자리에서 그 강력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또 더욱더 탐욕을 갖게 되고, 또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러한 권력들이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서 교황권의 세력들이 약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유익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